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3과목까지 공부를 했으면 이제 모델링을 할 줄 알게 됐어요. 모델링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는데 이런 모델링을 세우고 났으면요.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를 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각화를 통해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4과목에서 배우는데 보시면은 3과목이나 2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무언가 평가하고 해석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2, 3과목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2, 3과목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혹은 4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2, 3과목 점수가 오르기도 하고 2, 3과목을 열심히 했더니 4과목의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왜냐면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과목이 2, 3과목보다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잘 공부를 하셔야 2, 3과목과 시너지가 나서 2, 3, 4과목이 같이 점수가 오르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3과목에서 배운 거 잠깐 오버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일단 배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애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애였죠. 지도는요. 회귀 모델이 있었고요. 분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에는 연관 분석 배웠고요. 차원 축소 배웠어요. 그리고 군집 분석 배웠습니다. 자, 회귀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순 회귀 있고 다중 회귀 있고 다항 회귀, 리치 라쏘 회귀, 교호항이 포함된 회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얘는 수치형 변수를 분석하는 모델이었죠. 분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KNN이나 나이브 베이즈 같은 거 배웠습니다. 얘는 범주형을 분류해요.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애들이죠. 의사결정 나무나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신경망이 있었고요. 비지도 학습에서 연관 분석은 비목적성이기 때문에 비지도입니다. 차원 축소는 종류가 엄청 많았죠.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은 계층이냐 비계층이냐로 구분했고요. 비계층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K민즈나 DB스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3과목에서. 자, 그럼 이런 애들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3개의 회귀 분석, 분류 분석, 그리고 군집 분석에 대한 3개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분류 모델 평가 지표로서 혼동행렬입니다. 오블리프라고도 부르고요. 축 하나에는 예측된 값을 놓고요. 축 또 하나에는 실제 값을 놓습니다. 그러면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면요. true positive 혹은 true negative, 즉 예측과 실제가 같으면 true, 정확하게 분류 모델로 예측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측과 실제가 틀립니다. 그럼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합니다. 이래서 외울 때는 예측과 실제가 같으면 true, 예측이 true면 positive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가끔 이 실제 예측 축이 서로 반대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도 예측과 실제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오블리표랑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얘를 위치로 외우세요. 위치로 외우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시험에 외운 거랑 반대로 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틀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위치로 외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혼동행렬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은 다 시험에 출제돼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 평가 지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건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재현율은 민감도라고도 부르고요. TP 레이트,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혹은 히트 레이트라고도 합니다.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어들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이 F1 스코어는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합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평균을 전개를 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고, 이 정밀도와 재현율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정밀도가 좋아지면 재현율이 안 좋아지고, 재현율이 좋아지면 정밀도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F 베타 스코어가 있습니다. 얘는 베타의 값을 통해 정밀도에 비중을 줄 건지 재현율에 비중을 줄 건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ROC 커브가 있습니다. ROC 커브는 여기에 가로축을 1-특이도 혹은 false positive rate를 두고 세로축에 true positive rate, 민감도를 두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오블루표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모델이 진짜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몇이 되냐면 0.5가 돼요. 즉 최악이에요. 0.5라는 거는 50%라는 거죠. 그냥 반반 찍는 겁니다. 내가 찍기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델이 좋아요. 너무 모델이 좋으면 이렇게 꽉 찹니다. 그럼 이 면적은 몇이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100% 얘가 다 맞춘다 라는 거라서 모델의 성능이 1에 가까울수록 상당히 좋다, ROC 커브는. 그럼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웬만한 모델들은 한 0.8에서 0.9 정도의 모델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익도표, 그리고 향상도 곡성,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얘네도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회귀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게요. 자, 회귀 모델은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회귀선을 하나 찾겠죠. 이 회귀선을 찾으면 얘네들 간에 이러한 차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잔차 혹은 오차였죠. 이런 오차들의 합이 뭐였어요? sum 스퀘어 에러였죠. 그쵸? sum of 스퀘어 에러였어요.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제곱법이라고 했습니다. 최소제곱법을 활용해서 이 선형 회귀식을 구하는데, 자,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평균을 내요. 그쵸?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내겠죠. 이게 민 스퀘어 에러 혹은 절대값을 씌웁니다. 여기 왜 제곱 씌웠는지 기억나시죠? 위에는 플러스가 되고 아래는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더하면 상쇄가 되니까 제곱을 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혹은 제곱을 취하지 않고 절대값을 취해도 되겠죠. 민스퀘어 에러가 제곱을 취했으니까 루트를 씌워줍니다. 혹은 퍼센테이지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애들은 결국은 잔차 혹은 오차 차이가 얼마나 나냐 라는 것으로 회귀 모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결정계수로 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3과목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정계수가 0에서 1 사이였고요. 자, 그리고 수정된 결정계수도 있습니다. 결정계수가 독립변수들이 너무 많으면, 즉 y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w1, x1, w2, x2 쭉쭉쭉 가가지고 독립변수가 너무 많아요. w100, x100 이런 식으로 100개의 독립변수로 y를 예측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결정계수가 일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수정된 결정계수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정된 결정계수도 있다. 이걸로 모델을 평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었죠. 즉 모여있는 애들끼리 알아서 군집, 클러스터링을 구성을 합니다. 자, 이때 실루엣 계수는요, 자신이 속한 군집 내의 다른 포인트들과의 평균거리, 즉 얘를 기준으로 이 거리들 간의 평균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 내 포인트들과의 평균거리, 이 다른 군집과의 평균거리를 구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실루엣 계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군집에는 얼마나 잘 똘똘 뭉치고 다른 군집과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고선 군집 분석을 평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WCSS,
라는 것도 있는데, 군집의 중심값 그리고 클러스트 내에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해서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군집 내 포인터들이 군집의 중심에 얼마나 가까운지, 즉 군집의 중심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WCSS를 활용하면은 엘보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엘보 기법은 K민즈에서 K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군집을 몇 개로 나눌 것이냐, 몇 개로 군집을 내가 결정해서 학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최적의 K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엘보 메소드라고 상과목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 K를 하나로 놓을 때는 군집이 엄청 크게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오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2개가 되면 오차가 점점 낮아지고 3개가 되면 더 낮아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처럼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오차가 줄지 않을 것 같으니 이때 최적의 개수 K를 4로 결정하자. 그럼 K민즈를 할 때 K를 4로 결정할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보 메소드고요. 즉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이 최적의 K가 개수가 됩니다. 즉 군집 분석의 평가 지표는요. 군집 간에는요. 응집도가 높아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군집에서는요. 응집도가 낮아야 돼요. 즉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실루엣 개수나 WCSS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이 4과목은 여러분들이 이 3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4과목을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면 다 연결이 돼요, 지금. 그쵸?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모형을 진단을 할 건데, 과대적합, 과소적합 우리 이미 배웠죠? 그쵸? 근데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좀 다른 개념으로 한번 봐볼게요.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회귀 모형은 뭘까요? Just fitting. 이런 2차 곡선일 겁니다. 그쵸? 일반화가 가장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과적합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과대적합이 되면 이 하나하나 선을 다 따라가면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혹은 과소적합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러한 직선으로 될 겁니다. 일반화를 대변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결국 과대적합이 되는 거고요. 노란색이 과소적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대적합일 땐 어때요? 많이 흔들려요. 분산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편향이 낮아요. 편향이 낮다는 것은 오차가 낮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데이터에 다 맞으니까 오차는 낮아요. 근데 과소적합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직선 하나로 그냥 그어집니다. 대신에 오차가 크죠. 높은 편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산과 편향이 모두 낮은 모델이 최적의 모델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분산이 높아지면은 편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편향이 낮아지면 분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갖게 돼요. 이게 분산과 편향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챙기시고 이 그림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인데요. 교차 검증. 자,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수집한 데이터를 다 학습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일부는 학습에 사용하고 일부는 검증에 사용하고 일부는 평가에 사용한댔죠. 근데 이게 기본적이긴 한데 홀드아웃 기법이 있습니다. 홀드아웃은요. 야, 검증할 필요 없다. 그냥 훈련과 평가 2개만 하자. 이게 홀드아웃이고요. K폴드 교차 검증은요. 데이터를 여러 개 쪼갭니다. 여러 개 쪼개가지고 얘는 평가에 사용할 거야. 그럼 나머지를 학습해.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모델이 특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데이터에 특화가 될 겁니다. 이게 싫으니까 야, 여기 한번 평가해.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로 평가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학습을 해. 그 다음은 이 데이터로 평가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학습해. 그리고 이 데이터로 평가하고 나머지를 학습해. 이 데이터로 평가하고 나머지를 학습해. 즉 몇 번에 학습을 5번 하죠.
그렇죠? 5개로 쪼갰으니까. 그래서 K-1개를 학습하고 나머지 1개로 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평균을 내면은 훨씬 더 일반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K폴드 교차 검증이고요. 그 다음에 LOCV 해가지고 Li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부르는데, 야, 평가하는 게 무슨, 제가 전에 사례를 들 때 50, 30, 20으로 사례를 들었는데 보통 야 무슨 20개나 가지고 평가를 하냐, 데이터도 적은데 1개로만 그냥 평가를 하고 나머지 다 학습을 시켜 라는 게 LOCV Li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고요. 부트스트래핑은요, 복원 추출을 활용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어떻게 됐어요? 36.8%의 데이터는 뽑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평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언급했었죠. 그쵸? 이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부트스트래핑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앞에 과목들과 연결돼요. 계속 4과목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에 과목을 제대로 학습하셨다면 지금 머릿속에 계속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적합도 검정입니다. 적합도 검정은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따르냐? 라는 검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고, 큐큐플롯이라고 있습니다. 하나 보면요. 큐큐플롯은 데이터의 분위수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그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일직선 45도를 긋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규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각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 유의성 분석. 우리 검정 이미 이 과목에서 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해봤는데, 즉 Z검정은 표본이 모집단에 속하는지 검정을 해서 A 공장의 불량률에 대해서 우리가 검정을 사례로 한번 봤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그리고 T검정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의 평균치 차이 비교 검정 시 사용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뭐에도 쓸 수 있었어요. A 공장, 즉 단일 표본에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단일 표본, 대응 표본, 독립 표본 세 가지에 대해서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독립 표본에 대해서만 써놓긴 했는데 단일, 대응 다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검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T테스트, T 검정을 한 R 결과예요. R 결과인데 이 R 결과를 해석하는 거는 ADSP에서는 정말 단골 문제지만 빅분기에서는 그렇게 단골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얘를 해석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거든요. T 검정을 할 건데요. 어떻게 검정을 해요? 학교 A와 학교 B의 신뢰도 95%로 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얼터네이티브 하이포테시스, 이게 뭐냐면은 대립 가설이죠. 대립. 얼터네이티브, 대안, 대립 이런 거잖아요. 대립 가설은 뭐예요? 2D plus in means is not equal to 0. 학교 A에서 학교 B의 차이는 같지 않다. 평균의 차이가 같지 않다. 즉, 두 학교의 성적이 다르다. 이게 대립가설이고요. 그러면 귀무가설은요, 두 학교의 성적의 평균은 동일하다가 귀무가설이 되겠죠. 귀무가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랬죠. 같지 않다를 검증해야 되니까 양측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양측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 두 군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양측 검증을 해야 되고요. 모집 단위 스쿨 A, 스쿨 B 두 개니까 이 표본이 되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채택할 건지 봐야 될 건데 여기 P밸류가 있네요. 이 P밸류를 보면요 0.515입니다. 내가 열심히 검증을 해봤더니 두 학교의 성적의 평균이 다르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나는 55% 정도로 틀릴 것 같아. 야, 그래? 근데 나는 0.95잖아. 5%까지는 내가 너 틀리는 거 봐줄 수 있어. 근데 네가 말한 게 55%나 틀리다고? 그러면은 네 말이 틀렸다. 그러면 귀무가설이 맞네 해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은 여기 신뢰 구간이 나와 있고요. 즉, 요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10.29부터 5.52가 되겠죠. 이 신뢰 구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학교 A와 학교 B에 대한 평균 비교 검정이니까 독립 표본입니다. 단일 표본은 뭐였어요? 이 과목에서 배운
A 공장에 대한 불량률에 대한 검정이 단일 표본이었죠. 그럼 우리가 하나 못 본 게 뭐예요? 대응 표본 못 봤네요. 대응 표본은 예를 들어서 A 학교 모집단은 하나예요. 근데 에서 서로 다른 학습법을 적용했을 때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응 표본의 사례입니다. 자, 이 부분 익혀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분석 모형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대적합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경량화된 모델 사용해서 파라미터 수 줄여야 되고요. 드랍아웃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치 규제, 라쏘 규제 해야 되는데, 규제항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규제항을 어떻게 추가하냐? 리치 규제는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 이고 라쏘 규제는 맨하탄 거리 기반입니다. 이거 또 시험에 가끔씩 출제돼요. 이거 수식 주고 얘가 리치 규제인지 라쏘 규제인지. 그리고 편향과 분산은 트레이드 오프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거 트레이드 오프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최적화입니다. 파라미터랑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념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파라미터는요, 이게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얘랑 얘를 학습을 시켜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쵸? 회귀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파라미터예요. 최적화된 모델 구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든 뭘 사용해서라도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라도 얘가 W와 바이어스는 학습이 돼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K민제, K 어때요? 이 K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 신경망에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이 은닉층의 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사용자, 연구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 은닉층의 수도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고 나서요, 경사광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모델이 있을 때, 이러한 신경망 모델이 있을 때 순전파 활용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가중치들 다 학습한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학습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경사광법으로 학습한다고 그랬어요. 즉 이렇게 되어 있는 민스퀘어 에러, 이런 오차에 대해서 경사를 내려가면서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가중치가 가장 이상적인 가중치가 될 겁니다. 왜? 오차가 가장 적으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경사광법을 활용해서 최소값을 찾아가는 반복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이때 이 W 가중치, 이 가중치가 새로운 가중치로 갱신이 됩니다. 어떻게? 미분을 통해서. 자, 미분은 기울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최초 위치에서 반대 방향,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의 기울기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서 반대 방향의 기울기로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요 최소까지. 이게 경사광법인데, 근데 요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즉 누가 결정해요? 사용자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알파가 너무 크면요,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얘를 찾아가야 되는데 얘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요 최소값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발산을 해버려요. 알파가 또 너무 작으면요, 나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싶은데 얘가 너무 천천히 내려가요. 너무 천천히 내려가서 학습이 되지가 않습니다. 수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즉 적당한 알파를 잘 찾아야겠죠, 우리는. 이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을 할 때 내가 데이터셋을 1000개를 수집을 했어요. 데이터를 1000개를 수집했습니다. 이 1000개로 한 번에 경사광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1000개를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00개씩 나눴어요. 지금은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개를 활용해서 경사관법을 진행을 하면 한번 내려오고, 다시 100개를 활용해서 경사관법을 진행하면 또 내려오고, 100개를 활용해서 경사관법을 진행하면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배치 사이즈고요. 이거를 10번을 하면요, 모든 데이터셋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셋을 한 번 학습할 때를 1에포크라고 부릅니다. 즉, 이 관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험으로, 그냥 감으로 하거나, 혹은 모든 조합 다 해보거나, 혹은 랜덤하게 임의로 해보거나, 최적한 수학적인 기법을 활용하거나, 자, 이러한 방법들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경사광법 옵티마이저입니다. 제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놓고 계속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신경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2차 함수보다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손실함수를 최소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때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쵸? 가장 최소가 되는 부분. 이게 전역 최소 값인데, 내가 경사가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 만나니까 이제 여기가 최소구나 라고 해서 학습이 멈춰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를 지역극소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지역극소값에 수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 최적화된 경사관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해요. 그러다가 랜덤하게 몇 개만 보면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SGD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동 방향 측면에서요, 관성 방향으로 더 이동시켜요.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럼 관성을 통해서 가던 관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고요. 혹은 스텝 사이즈 관점으로 봤을 때, 안 가본 곳은 보폭을 줄여서 이동을 해요. 가본 곳은 내가 이미 가봤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건너뛰고, 안 가본 곳은 천천히 탐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전 맥락도 고려해서 보폭을 줄이면서 이동하면 RMS 풀업이 되는 거고, 종종 걸음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얘를 방지하자 하는 게 아다 델타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멘텀과 RMS 풀업을 조합한 게 아담이고요. 얘를 정말 요즘은 많이 써요. 경사관법으로. 그 다음에 관성 방향으로 움직이고 스텝을 추가 계산하는 게 NAG. 그 다음에 나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추가로 시험에 얘네 세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참고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전반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주성분 분석,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차원축소에서. 자, 다시 볼게요. X1과 X2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둘을 차원축소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특성이 2개니까. 그래서 X1과 X2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더니, 그래프에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얘를 1차원으로 줄이고 싶어요. 1차원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줄이면 될까? 라고 봤을 때, 이 직선으로 얘네들을 다 값을 내려버릴 것이냐, 이 직선에 값을 내려버릴 것이냐, 이게 PC1, 성분 1, 혹은 이 직선 성분 2번에다가 얘네 데이터들을 다 내려버릴 것이냐,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내리는 게 가장 손실이 적을까요? 얘가 손실이 적겠죠. 왜냐하면 넓게 차원을 축소하니까. 즉, 분산이 가장 커지게 축소를 하는 게 바로 이 주성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이 가장 큰 쪽이 첫 번째 주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서 PC1, 1차원으로 X1, X2가 합쳐져서 PC1이라는 요 새로운 축으로 차원이 축소가 됐지만, 차원이 넓으면요, 5차원, 6차원, 7차원이면은 이 PC의 개수가 많을 겁니다. 이러면 이 PC의 개수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처음에는 어때요? 가장 설명력이 높은 애가 올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제일 설명력이 높은 애를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설명력이 높은 애를 가져다가 두 번째 축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누적된 것을 보는 거예요. 누적된 것을 봤을 때 얘는 PC1만 사용하면은 63%의 설명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PC2까지 사용하면은 얘랑 설명력이 합쳐지죠. 그래서 80%까지 설명력이 갖춰져요. 그 다음에 PC 3개를 사용하면요, 차원이 축소돼도 88%까지는 설명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차원 축소를 할 때 주성분을 하나만 선택할 거냐, 두 개만 선택할 거냐, 세네 개를 선택할 거냐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바로 이 스커리 플롯으로 정합니다.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보면은 자, 여기 표준 편차 다 나와 있잖아요. 이 표준 편차를 분산으로 바꾸면은 제곱하죠. 그래서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럼 PC1은 분산이 높고 PC2는 분산이 낮아지고, 자, 점점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주성분이 가장 설명력이 높고 그 다음 주성분이 설명력이 높고 이런 식으로 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기울기가 3, 4에서 완만해지잖아요. 완만해져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설명력이 그렇게 주성분을 넣는다고 해서 있지 않으니까 주성분 개수는 그 전 단계인 2개로 선택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스커리 플롯입니다. 수평을 이루기 바로 전 단계의 개수로 선택하자.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보는 책 중에 여기가 수평을 이루니까 3개로 선택하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연구자의 판단이에요. 연구자의 판단.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3개로도 선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3개로 선택도 가능하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결국은 연구자가 결정을 하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귀 분석의 분상 분석표인데, 자,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요, 언어바 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회귀 모형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돼요.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면은 이 표를 통해서 회귀 분석이 잘 수행됐는지 수행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SSR, SSE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회귀 개수의 수 y는 W1, X1 쭉쭉쭉 가서 W30, X30 플러스 바이어스, 이런 애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몇 개가 들어갈까요? 회귀 개수의 수가 30개잖아요. 그럼 여기 30개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데이터를 총 100개로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전체 데이터 수는 자유도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몇이 들어가 있겠어요? 99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 빼야 되니까. 그쵸? 하나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69가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얘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여기에 값이 뭐 100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30분의 100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여기에 이 표에 여러 가지 값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냐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알면요,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결정계수 알 수 있어요. 그쵸? SST분의 SSR 이 표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된 R스퀘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R스퀘어는 보통 다중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문제 보고 파악하시면 돼요. 보통은 다중회계에서는 수정된 R스퀘어를 사용한다. 왜? 다중회계에서는 일반 R스퀘어가 모양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설명할거, 왜 자유도는 n-1일까요? 데이터 개수가 n개면은 이런 관계를 가질까요?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가 5장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 카드를 한 장씩 뽑도록 합니다. 그럼 A가 이 카드를 뽑았고요. B가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그리고 C가 이 카드를 뽑았고 D가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그리고 E는 어때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 개수가 5개면요, 자유도는 하예요. 자유는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 개념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T 검정을 할 때도 자유도가 n-1이었고요.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도 무엇으로 나눠줬어요? n-1로 나눠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분산 측면에서도 n-1로 나눠준다 라고 제가 이 과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자유도 측면이 있는 거예요. 다. 이 부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의 검정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R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일단은 검정을 어떻게 하냐. 회귀 모델은 이런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해요. 얘를 F 검정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F 검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요. 얘네 각각 회귀계수들이 0인지를 각각 검정을 합니다. 이걸 T 검정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계수 값을 통해서 설명력이 같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R 결과도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 결과는 빅분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줄은 알긴 알아야 돼요. 일단은 얘는 종속 변수가 스테이트고 독립 변수가 age랑 no siblings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처음에 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F 통계량 한번 봐볼게요. F 통계량 어디? F스러운 애 지금 찾아가 볼게요. 여기서 p-밸류 보면요. 1.658 2-0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09는 뭐냐면요. 10의 9승분의 1이란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엄청 작은 수예요. 엄청 작은 수니까 자, 여기 95%의 검정이라고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으니까 모형은 유의미하다.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봐봅시다. age 4.342 -10입니다. 이게 T 검정이죠. 그쵸? T 검정이에요. T 검정. 수행했을 때 0.05보다 작으니까 회귀계수가 유의미해요. 그 다음에 no siblings을 봤더니 0.851이에요. 그러면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회귀 분석을 재수행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거하고 검정을 다시 수행할지 말지는 연구자의 판단이에요. 어쨌든 그냥 이 모델 그대로 쓸래. 왜냐면은 모형이 일단은 타당하긴 하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검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형은 다중회귀 모형이죠. 왜?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그리고 R스퀘어 보면요. 0.988, 0.9863 해서 어쨌든 모형은 98% 이상의 설명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 측면에서 보면요. 여기 DF 보이죠? 디그리 프리덤이거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예요. 얘가 회귀의 자유도고 얘가 잔차의 자유도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여기서 회귀의 자유도는 2고요. 잔차의 자유도는 9예요. 그럼 다 더하면 몇이에요? 11. 총 11입니다. 근데 데이터의 개수는 자유도에 1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예요? 12개로 사용했구나. 이 모델을 검정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데이터의 개수 플러스 1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델의 회귀식은요. 인터셉트는 절편이에요. 그래서 0.63516 XAG 0.635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1137 노시빌링스 그 다음에 절편 해서 이런 회귀식이 도출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심화예요. 심화. 교호항이 포함된 회귀 모형의 검정 결과라고 했는데 얘는 좀 빠르게 봐볼게요. 교호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호항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교호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변수가 서로 조합돼서 같이 일어났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경우였죠. 지금 검정을 했는데 어떻게 검정을 했어요? 임금이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나이랑 잡 클래스가 독립 변수인데 여기에 age 곱하기 잡 클래스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교호항이에요. 얘가 바로 둘을 동시에 곱해서
회귀 모형을 세웠습니다. 자, 이때 보면요. 잡 클래스는요, 범주형 변수예요. 인더스트리얼과 인포메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잡 클래스가 인포메이션일 때요. 자, 이 얘기는 인포메이션이 1이고 인더스트리얼이 0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 회귀 모델을 한번 제가 수식으로 접어보면요. 자, 임금은요 0.71966x AG 플러스 22.73086 x 잡 마이너스 0.16017 x AG 곱하기 x 잡 플러스 인터셉트가 뭐예요? 73.52831 이런 수식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x잡이 인포메이션이 지금 1이라며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1일 때는 요 항이 살아있죠. 그쵸? x잡이 1이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임금에 22.73086이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인더스트리얼이 0이면요. 얘가 0으로 들어가면 요 항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1일 때는 22.73086 만큼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인더스트리얼보다 임금이 높구나. 즉 정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더 임금에 더 높게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요 t밸류 같은 것들 봤을 때 요게 교호왕이잖아요. 교호왕. 그러니까 에이지와 잡클래스 두 개 교호왕이 보면은 0.21이에요. t밸류가. 즉 어때요? 0.21은 0.05보다 크니까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죠. 자, 이 부분까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나머지 뭐 p밸류가 이렇게 되니까 모델이 유의하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위에랑 똑같아요. 아까 한 거랑 똑같지만 이 교호왕이 있을 때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비즈니스 기여도 평가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기여도 평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으로 하거나요? 성과를 평가하거나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모델을 다 분석을 했으니까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사한테 보고를 하거나요? 어디에 공표를 할 때 눈에 잘 보이게 해야 돼요. 수치 그냥 갖다 놓고 표 그대로 로우 데이터 갖다 놓고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윗분들도 뭐라고 하겠죠. 이게 뭐냐고. 시간에 따른 시각화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 시각화는 장소나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기출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관계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관계 중요하다고 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관계가, 상관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의 관계나 분포, 패턴을 파악하기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버블 차트 잠깐 보면요. 해길 변수를 활용해요. 하나, 두 개, 그리고 이 원의 크기로 세 개로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의 크기가 면적으로 수량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얘보다 2분의 1배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지름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4분의 1배 차이가 납니다. 4배 차이가 나요. 이런 왜곡이 있습니다.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히트맵이나 트리맵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계층 구조를 활용을 하는데 이 트리맵은요 음수값을 표현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웃한 사각형끼리는 비교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랑 요 멀리 있는 애는 비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비교 시각화도 차이나 유사성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정보와 시각적 형상을 합친 단어고요. 우리가 보통 정보형 메시지를 다룰 때는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인포그래픽은 설득형 메시지를 다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광고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포그래픽이에요.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그래프로 남깁니다. 주식 그래프 같은 거 대표적이죠. 그렇죠? 주식 그래프 같은 거는 그 주식의 수치를 그대로 그래프에 나타냅니다. 하지만 인포그래피는 시각화 요소들이 좀 들어간다. 그래서 설득형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 취급하지 않아요. 가공이 됩니다. 인포그래피 유형에는 뭐가 있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인포그래픽의 원리를 보면은 단순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돼요. 가독성 있어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고요. 내가 특정하는 독자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있는데 얘는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설명이 선호돼야 돼요. 공익광고 포스터에 이것저것 정보 많이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이 보고선 이해 못해요. 그쵸? 관심도 없습니다. 최대한 단순하지만 우리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이게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면도날이 뭐예요? 필요 없는 거 잘라내잖아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선호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결과 활용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대부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엄청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기출문제도 풀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셔서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하시면요. 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라도 정말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